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분 패널 함께하겠습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공교수, 신성범 전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김경진 전 의원 네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박원석 의원은 오늘 아주 봄 색깔 티셔츠를 입으셨는데 멋있습니다. 개나리 색깔로 한번 좋습니다. 봄바지 옷을 입어봤어요. 저도 이제 이거 겨울 내내 입어가지고 바꿔 입어야 되는데 아직은 좀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요. 예. 오늘 아침에 고향 얘기하다 보니까 고향이 문득 그리워지던데 김경진 의원, 정기남 교수 두 분 다 고향이 저는 뭐 광주 쪽 아닙니까? 예. 광주, 화정동. 예. 저는 장성이에요. 전라도 장성. 예.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넘어오는 길목이 이제 장성이고요. 사실은 눈이 많죠. 눈이 많죠. 예. 예. 이제 주말 토요일 날 이제 코로나 사실은 이제 격리에서 막 해제된 끝물이긴 한데 예. 아들놈이 마침 아버지하고 좀 놀아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호. 그래서 아들을 옆에 태우고 그 전라북도 임실에 있는 상이암이라고 하는 저기 암자에 갔다 왔어요. 예. 이제 드라이브 쭉 해서 임실로 해서 그다음에 무주 구천동 계곡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거든요. 보니까. 근데 꽃들이 그 목련이나 아니면 매화들. 예. 근데 이 매화가 이게 이 매화색이 푸른색이 있고 붉은색이 있거든요. 청매가 있고 홍매가 하얀색도 있고. 있고. 예. 예. 근데 이 청매 홍매가 이게 절묘하게 섞여 있으면 이 대비되는 미적 효과가 상당히 있거든요. 예. 근데 임실적 국도 지나는데 이렇게 청매 홍매가 섞여 있는 이 매화 군락지를 한번 봤어요. 참 좋더라고요 보니까. 잘하시네. 남쪽 산은 참 달라요. 네, 네. 홍매화는 서남사가 유명하죠. 그렇죠. 예. 서남사도 있고 사실은 그 화순 아니 저 어디냐 구례 화엄사. 예. 화엄사 관음전 원통전 옆에 가면 음. 그 아주 오래된 홍매가 있거든요. 예. 그 사진 작가들이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매년 그걸 올립니다. 예. 전라도 얘기만 해서 미안하네요, 신성범 의원. 저도 요즘 아침에 나가면 한강변, 잠실 쪽에 나가면 꽃이 많이 피었어요. 좋아요. 예. 박원석 의원은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고향에서 태어났고 수원에서 아. 자랐기 때문에. 고향 토박이시군요. 네. 그래서 고향이 지역구입니까? 뭐 그건 아니고요. 4월에는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기를 바라는데 김경진 의원은 좋은 소식 아직 안 왔습니까? 아니 어느 상해암을 갔던 이유가 예. 어느 분이 상해암 가서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오면 혹시 좋은 소식이 올지도 모른다 해서 그래서 겸사겸사 갔거든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108배 플러스 알파를 이렇게 듬뿍 절을 하고 왔는데 예. 아직까지는 좋은 소식이 안 오고 있네요. 곧 올 겁니다. 기다려 보세요. 일주일간 격리하면서 전화기만 쳐다봤을 텐데 전화기는 울리지도 않고. 네. 아이 참 야속하네. 정성이 부족해요. 자,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한 내용, 정파와 무관하게 실력과 전문성으로 국정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한덕수 총리 노무현 정부 마지막 때 국무총리 했는데 역대 정부의 정말 모든 또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서 지금 주미대사도 하고 경제 안보를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참 이만한 책임자를 찾기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평가 그리고 기대, 과제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고 싶은데 신성범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정, 경륜, 경험 뭐 이렇게 그거 딱 요 세 글자만 놓고 본다면 이분만한 분은 없다는 생각이 딱 들 정도예요. 이렇게 엘리트 경제 관료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는 사회까지 말씀하신 대로 경제 안보, 이게 경제와 안보가 아니라 경제 안보. 다시 말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경제와 안보가 결합된 국면.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에너지와 식량이 문제가 되고 전 세계 수급망에 교란이 벌어져서 이렇게 경제가 흔들리는 이런 개념에서는 주미대사 단순히 경제부총리와 부총리 한 것뿐만 아니라 주한미국 대사를 했다는 점, 무역협회장을 했다는 것. 진짜 이런 분이 좀 찾기 힘들 정도로 적임자는 맞죠. 예. 특히나 제론을 끈 것은 아마 주미 대사 시절에 2009년입니까? 그때 바이든 당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니까 바이든 부총리와도 개인적인 친분이 두텁 여러 가지로 만났다 그래요. 그 대목도 아마
고려된 건 아닌가라는 개인적 짐작을 해봅니다. 예. 김경진 의원 아무래도 이제 새 정부 첫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새 내각의 방향 이런 것도 좀 보여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어쨌든 인사와 관련돼서 첫 일성이 능력과 전문성, 실력을 가지고 인사를 하겠다. 지역 안배라든지 어떤 과거의 안배 이게 어떤 나누기 이거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원칙이 가장 첫 번째로 적용된 게 국무총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방금 신성범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 김영삼 정부 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또 심지어는 이명박 정부에서까지 두루두루 핵심 요직을 다 맡았던 이 과거의 경륜과 전문성 그다음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이제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라든지 또 미국 조회 그러니까 그 미국 대사를 하면서 사실은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나 미국의 연방 주지사들하고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 네트워크를 갖췄다 그래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은 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주요 요직을 했기 때문에 현재의 민주당과 또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하고 정책적인 어떤 교감이라든지 연결 가능성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책적 전문성과 통합의 의미 이런 부분들을 아주 분명하게 담고 있고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 그러니까 국제 경제의 위기 또 그다음에 국내 재정 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하는 문제점들 이런 문제점들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적임자가 한덕수 총리 후보자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두 분께서는 긍정적인 면에서 많이 평가를 해주셨는데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기남 교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는 무난한 인사로 보여진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위기 극복의 최적임자다라는 그런 평가에는 선뜻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총리 인준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총리 인준은 결국 본회의를 통해서 표결로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한 현실적인 인사로는 보여집니다. 이제 그러나 앞서 뭐 두 분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과연 이게 윤석열 시대의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에 얼마나 부합한 인물이냐? 이런 측면에서는 좀 저는 다소 참신성도 부족하다는 점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좀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로서의 상징성은 좀 약해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결국은 윤석열 시대를 상징하는 어떤 그 의제를 뭐 좀 이렇게 짊어지고 또 우리 사회를 또 개혁해내는 그런 어떤 인물보다는 윤석열 당선인께서 좀 관리형 총리에 좀 집중을 한 거 아니겠는가 뭐 이런 좀 측면이 이렇게 눈에 띈다. 관리형. 예. 그런데 자칫 관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이제 정통 관료 출신이고 전문성과 경험은 이미 확인됐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이미 그 공직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됐고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또 역사 속에서 봐온 뭐 이를테면 대독 총리, 그림자 총리, 이를테면 올드보이 뭐 이런 어떤 또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 물론 뭐 잘 되길 바랍니다만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원석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안정감에 방점을 둔 무난한 인사로는 보입니다. 근데 과연 이제 좀 도전적인 그런 인사냐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사실상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공직을 떠난 지 앞서 말씀하셨지만 15년 정도 흘렀고 그 사이에 대내외 어쨌든 환경이 많이 변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분이 갖고 있는 정책 프레임이 과연 이 시대에도 유효할까? 지금 윤석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뭐 노동개혁이라든지 연금개혁이라든지 교육개혁이라든지 이런 큰 경제구조의 개혁의 과제들이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내기에는 너무 과거의 인물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좀 있고요. 다만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내정한 이유 중에는 인사청문회 부담이 아마 굉장히 컸을 거예요. 특히 첫 총리 인준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 거여와 부딪혀서 이게 인사가 삐그덕거리면 정부 시작부터 뭔가 좀 매끄럽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회 인준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후보군 여기서 발탁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분은 이제 정부 요직을 거치면서 인사청문회를 여러 차례 거쳤고 또 지금의 민주당이 임명했던 장관, 뭐 부총리, 총리를 역임을 했었고 또 태생도 그 전라북도 전주 출신이고 그동안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큰 결격이 문제가 됐던 사실이 없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첫 인사는 무난하게 시작하자라는 판단이 주요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책임 총리를 내세우고 있어요. 예. 근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지난 공직의 궤적을 봤을 때 책임 총리 역할을 할 만한 분일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나 자기 철학과 자기 소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임명권자의 뜻을 따르는 이제 그런 어떤 직업 관료로서의 면모가 더 강했던 분인데 이분이 과연 실질적으로 장관 그 인사권을 제청을 하고 제청권을 행사하고 그런 책임 총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네, 내분 평가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아침에 한 유력 매체 사설에서도 아쉬운 점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했더라고요. 한 후보자의 선택을 마냥 흡족해하는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새 정부의 첫 인선인 만큼 윤 당선인이 새 시대를 알리는 신선한 인물을 발탁해 주길 바라는 국민의 변화 욕구와는 거리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국 사회의 도약을 주도하는 2030 세대와 교감하면서 정책을 총괄하기에는 시대 감각이 맞겠느냐 말도 나온다. 이런 지적을 했더라고요. 신성범 의원 사실 좀 신선함 그러니까 새 정부가 이제 좀 활짝 피어나는데 야, 뭐 이런 새봄 같은 그런 느낌은 좀 부족하죠. 부족하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행정고시 합격했던 게 1970년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그 사무관 생활 시작했죠. 그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말씀드렸지만 약간 아쉬운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DJ 정부 초기에 그 매일경제신문 사장 장대환 사장 50세에 한번 총리를 밀어봤고 이명박 정부 시대에 48세 48이던 김태호 경남지사를 총리로 밀어봤던 이런 신선함과 패기를 느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분이 연세에 걸맞지 않게 시대적 흐름을 굉장히 잘 따라가려고 공부를 많이 한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4대 과제를 이야기할 때 국익외교, 강한 국방, 두 번째 재정 건전성, 세 번째 국제 수지의 달러 확보 문제. 놀라운 게 생산력 높은 국가. 교육과 금융개혁도 이야기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흐름을 따라가려는 그 노력은 해온 분 같다라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두 분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신다. 대독 총리나 이렇게 될까 봐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욕심을 많이 낼 것 같다. 내각 장악력을 기존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도할 분 같아요. 근데 그걸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장해 줄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의욕은만큼은 앞서 있는 넘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이 한번 삼가 초래할 때 마지막에 나 말고 다른 사람 찾아보라 그러면서도 인사검증에 동의하고 뭔가 뭐 오랜 경험 속에서 나와서 마지막 불꽃을 피울 것 같다고 느꼈다는 그 대목이 저는 내각 장악력에 대한 나름의 구상은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요. 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통합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지난 대선 이후로 많이 이제 좀 역사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변화 속에 들어가 있다. 그동안 지역 갈등이 이 나라를 완전 쪼개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이제 지역 감정, 지역 갈등 이런 부분들이 거의 사라졌고 이제는 이제 진영 갈등이 가장 큰 부분 또 물론 세대 간도 있지만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해서 검찰총장을 하고 뭐 그 안에 이제 무슨 과정이 있어서 또 결국은 이제 이 정부와 대결하는 쪽에서 대통령이 됐지만 그런 부분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쪽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또 보수 진영에서 또 총리를 맡고 이런 부분들이 크게 보면 우리 역사 속에서 또 하나 융화되고 합쳐지고 그러면서 통합으로 나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은 없는가?
박원석 의원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이제 국민통합이라는 측면도 총리 인선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을 겁니다. 워낙에 치열했던 대선이고 박빙의 결과였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 대선 결과의 좀 후유증이라고 봐요. 게다가 이제 정치 지형이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자칫하면 임기 전반기가 별다른 성과 없이 그냥 정쟁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각 인선에 있어서 그 일정하게는 상대 측 진영을 포용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내각 인선의 필요성도 크게 검토가 됐을 거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한덕수 물론 이분은 이제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고 직업 관료이긴 했습니다만 전임 민주당 정부들에서 정부 핵심 요직을 지냈다는 측면에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덜할 가능성이 높고 또 과거에 추진했던 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도 물론 관료로서 추진했던 정책이긴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해봤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상대 진영에 대한 이해도도 상대적으로 높을 거다 이런 기대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저는 그런 측면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그 승자독식이라 그래서 완벽하게 그 문재인 정부처럼 인사를 그렇게 해버리면 그 후유증이 길게 남기 때문에 더군다나 소수파 정부로서 윤석열 정부가 그런 방식으로 인사를 했을 때 국정운영 동력이 유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지혜롭게 앞으로 인사에서도 감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김경진 의원 주말에 남녘 산하 그리고 이렇게 절을 돌면서 본인에 대한 생각 많이 하셨겠지만 또 역사도 깊이 성찰하셨을 것 같은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흐름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어떻게 작용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지점이고 시점이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또 생존에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아직도 사실은 많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령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 지지하면서 국힘 입당을 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경천 동지할 일이거든요. 보면 호남에서 정치했던 사람으로서 보면 본인 역사의 대변화죠. 예, 그렇죠.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지역 구도가 해소될 가능성이라든지 흐름은 많이 높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깨진 건 아니에요. 임계점을 넘지는 못했어요. 근데 앞으로 지금부터 한 3년에서 5년의 시간 동안 이 임계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생산 가능한 인구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거시경제 지표라든지 구조는 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얘기했던 대로 생산 요소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 일부가 정치적인 통합이다. 이건 불필요한 마찰과 불필요한 싸움을 없애야만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이 극대화돼서 대한민국의 생존이 가능하게 된다. 그 얘기거든요, 보면. 그래서 저는 필요하기도 하고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는 아니 우리 저 김경진 전 의원님의 좀 점잖게 이야기해서 좀 더 좀 민감한 문제를 이야기해 보면 이런 대목이 제가 놀랐던 게 SNS 상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한덕수 국무총 후보가 다 좋은데 그렇게 노무현 정부 때 가장 출세한 사람이 말은 맞아요. 경제부총리 했고 국무총리까지 했으니까 노무현 유심히 봤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 안 왔더라. 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분이 쭉 그 관료 생활하면서 고향을 전주라고 이야기 안 했다. 서울이라 그러더만 언젠가 또 전주라 하다. 이런 좀 날선 대목들이 보이는 게 사실 요즘 민감하지만 저는 좀 제3자적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대목은 좀 민주당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나중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좀 다르게 좀 대해줬으면 좋겠고 느낌으로 보자면 아니, 관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권과 상관없이 일을 하는 거 정파와 상관없이 또 나라가 끓여야 되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거죠. 정파와 상관없이 진짜 최고의 일꾼들을 데리고 쓰시고 업적으로 능력으로 보여주세요라는 게 행정부의 기조라면 저는 이런 넘나듦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일부 날선 게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게 좀 감정적인 게 묻어 있거든. 예. 그런 대목이 좀 제 눈에 띄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진영 간의 갈등이 그러니까. 가장 대한민국의 그 눈앞에 닥쳐 있는 큰 갈등인데
그런 부분들이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그런 시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진행형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큼의 참신성은 부족해 보이지만 아직은 좀 이게 저희가 얘기할 때 무난하다고 그랬잖아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자, 윤석열 당선인을 포함해서 한덕수 총리에게 주어진 이른바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무거운 이 과제를 어떻게 소위 정권 초부터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저는 가장 1차적으로는요. 후속 인사 과정, 이 내각 어떤 충원 과정에서부터 저는 드러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책임 총리제 얘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책임 장관제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속에서 소위 그 한덕수 총리 내정자가 윤석열 당선인을 정말 설득하고 지금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는 이 지역 갈등의 역사를 극복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회가 국민 통합으로 한 발자리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 틀을 만들어 준다면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평가는 또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예. 뭐 저는 그런 면에서 중요한 지금 과제를 안고 있겠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 걱정하는 것처럼요. 일례로 그 장관 인사가요. 법대충이라고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법대충. 예, 법대충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당선자의 학연으로 예. 인해 가지고 서울대 법대, 대광초등학교, 충암고 그래서 법대충이라는 거예요. 초등학교까지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 인맥이 결국은 중용될 거다라고 하는 게 어떤 정치권의 지금 우려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서부터 한덕수 총리가 경륜에 맞게 정말 책임 총리에 걸맞게 제대로 된 인사와 그 방향은 협치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만이 그나마 지금의 평가로부터 좀 더 나은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글쎄요, 뭐 법대충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만 그렇게 또 학연만 가지고 인사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중학교가 반발하겠는데요. 자, 이제 총리 지명이 끝났고 이제 내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관심인데 아까 총리 인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청문회도 생각하고 또 통합도 생각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신성범 의원 내각 구성을 할 때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좀 신경을 써서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절차를 보면 이제 국무위원 후보자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게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적어도 경제 분야라든지 사회 분야에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통합과 협치의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 제가 주문하자면은 총리는 이렇게 경륜과 안정 속으로 갔다면 적어도 사회 분야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몇 군데에서는 특히 교육문화 체육 이런 데는 과감하게 젊은 층으로 한번 해보자. 혁신적 분위기를 넣는 나 이 대목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렇게 주변에서 전부 다 안정적으로 가야 됩니다. 국회에서 청문회가 걱정됩니다 하더라도 사실은 총리 후보자만 딱 넘겨놓으면은 나머지는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청문회에서 좀 다른 소리가 나오더라도 지명할 수 있다는 걸 본다면 좀 더 도전적으로 해보자. 도전적으로 해주길 기대해요. 사실은 40대가 왜 장관이 못 나옵니까? 젊은 층들을 그렇게 우대한다고 이야기하면서 40대 과감하게 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커리어를 보장해 주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보이죠. 김경준은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청년 장관 얘기도 하지 않았나요? 많이 하셨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저는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제일 잘 수행했던 것은 원숙한 지혜가 쌓이고 쌓인 마지막 순간에 꽃을 피워서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었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잘 수행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새로운 대통령 후보, 새로운 인물, 청년의 중용 이 화두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1부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요. 예. 2부에서 지방선거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좀 더 하고 네. 지방선거 얘기하도록 합시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